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이 지난해 1월 29일에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어, 작년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는 네, 읍면동에 있는 그 읍면동 동사무소와는 별도로 네, 하나의 공법인 통치권력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주민들을 실질적으로는 지배할 수 있는 권력 기구를 만들고, 네, 그리고 주민들을 그 통치권 안에 활용을 해서 네. 마을 공화국을 완전히 좌파들이 주도하는 어떤 마을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음, 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 이 읍면동에 있는 대한민국의 하부인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해서 네,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완전히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지배를 하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좌파 어떤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무시무시하네요. 좌파 예, 영구 그렇습니다. 집권을 꿈꾸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네, 좌파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을 지배하는 도구로서 만든 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아, 예, 이것을 연구를 하고 책자도 만들고 또 음,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네. 연구를 많이 한 결과 한국형으로 이제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예. 저희가 연구도 참 이상한 연구를 많이 하노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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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 제정을 누가 예.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 법은 물론 이제 발의한 것은 김영배 의원이지만, 네. 이 김영배 의원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좌파 주민자치회를 시행해서 혜택을 보려는 각 지역에 있는 읍면동으로 내려간 귀촌 귀농운동이나,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 그들,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네. 이와 같은 이제 자기들의 통치권을 굳히기 위한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법 체계를 막 요구를 해서 결국은 발의된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실제적으로 말하면 네. 대한민국의 하부에 있는 그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상당히 넓게 포진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음. 2000년도에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 네.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되고, 네. 특히 이 2010년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네. 대한민국 하부에는 이미 좌파 마을 활동가, 네. 또 마을 뭐 교육 활동가, 이와 같은 어떤 좌파 활동가들이 상당히 넓게 이제 포진이 된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노무현 예, 정부를 거쳐 박원순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군요. 맞았고, 그다음에 음. 문재인 정부 때 와서는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법제화 작업에, 그들이 아. 실질적으로 마을을 지배할 수 있는 이제는 법제화 작업에 나선 것이 바로 주민자치기본법이고, 또 지금 그것이 안 되자 말자 이제 또 조례를 가지고 각종 어떤 법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만약에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시행이 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민자치기본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마을이 완전히 민노총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마을 주민이라 하면은 그 읍면동에 실제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네.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주민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회 회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의 조건이 확 바뀌어 버렸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동네 읍면동에 있는 기업체, 또 네. 사업체, 뭐 각종 단체의 어떤 직원들도 네. 생활 주민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도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고, 네. 또 거기에 등록 외국인조차도 예를 아. 들면은 뭐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인이라든가 이슬람인조차도 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네. 이런 게 만약에 되게 되면 네. 실제 주민들은 완전히 어떤 소외되고 네. 가짜 주민들이 대거 그 마을의 모든 어떤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왜 아. 그러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들이 이제 낮에 어디 가 있냐 하면 실제 주민들은 낮에는요, 직장 따라 저 멀리 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낮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동네 직장이 있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활동이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실제 주민들은 저 멀리 딴 데 있을 동안에 음. 바로 가짜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다 실제 마을을 통치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아, 좌익 활동가들이 그 마을 주민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되죠. 실제로 다 그 되죠. 마을의 그 모든 자치권을 행사하는군요. 그죠. 그 아, 사람들이 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군요. 진짜 주민은 소외되고 네. 가짜 주민들이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음. 근데 교수님께서 민노총 공화국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민노총은 이번에 정부에 백기투항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화물연대가. 그래서 그렇죠. 힘이 약해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네. 지금 우리가 민노총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게 위협적인 성격을 갖게 됐거든요. 네. 예, 먼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 구성원 숫자가 한 60만 명 미만 그 정도 네. 됐어요. 예.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1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났고 그다음에 2020년도 12월 달에는 민노총 위원장이 누가 됐냐면 양경수라고 네.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 하면 이 사회대전환. 음. 사회대전환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이제 본격적인 체제 전환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음.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 없애고 이와 같은 체제를 바꾸기 위한 작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들의 실제 마을을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의 하부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이 반체제 세력 이런 세력들 체제 전환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실체를 제대로 이해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네. 이제 윤석열 탄핵 어떤 하다가 그다음에 음. 할로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이제 본격화되는 걸 보고 예. 이들의 사상적 실체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음. 그들과 정면 대결로 나가서 이제 된 것이지 네. 일부 그게 후퇴했다고 해서 아.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체제를 바꾸는 어떤 그 혁명적 의식을 포기한 건 결코 아니다. 음. 요렇게 인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민노총이 힘이 약해진 건 결코 아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시죠? 그렇죠. 그렇군요. 정부가 인제 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일부 후퇴를 할 수 있어도 그들의 의식이 결코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근데 네.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이제 네. 교수님께서 많이 강연도 하시고 사람들이 좀 네.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법 제정이 이제 네. 번번이 막히자 조 예. 우회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 같은 예. 또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음. 지금 이제 작년에 원래는 주민자치 기본법을 통과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들이. 네. 그랬는데 인제 제가 그 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 책을 내고 그다음에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인제 전국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고 네. 또 많은 이제 우리 애국 우파들이 실제 마을이 위험하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면서 네. 이제 저항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비판 활동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더불어민주당 내나 그다음에 여기서 네.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음. 예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일보 후퇴를 해서 지금 저지된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네. 그들이 그와 같은 원래 그들이 마을을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을 포기했을까 하면 포기하지는 않았겠죠. 음. 그래서 우회적 방법으로 인제 어떻게 추진을 했냐 하니까 네.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법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네. 일시에 전국적인 3,500여 개의 읍면동에 일시에 모든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저지되다 보니까 인제 우회적 방법으로 네. 조례를 가지고 인제 자치단체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만들어졌냐 하니깐 3,506 개의 읍면동 중에서 네. 1,244 개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와 벌써 이미 많은 많이 숫자가 됐죠. 설치됐네요. 예. 예예. 예. 원래는 이 주민자치 이 회 설치가 네. 이 관련법에 의하면은 시범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네. 전면 실시는 아직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시범 실시 조항을 가지고 전면 실시 쪽으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막 몰고 간 거예요. 그래 음. 가지고 1,244 개나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죠. 예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좌 예. 예.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한 것도 네. 에 아까 말했던 주민자치 기본법보다는 좀 독소조항이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가짜 주민들이 대거 마을에 들어와서 네. 이 마을 통치권을 장악하고 음. 좌파 조직, 네. 좌파 어떤 활동가들이 음. 읍면동을 장악하도록 하는 그 목적에는 똑같은 어떤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어 포함되어 있다. 음.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좌익은 왜 이렇게 지방 풀뿌리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어 원래는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원래는 네. 아주 집권적이에요. 음. 그래 뭐 민주적 중앙 집중제니 뭐 이런 어떤 조직 원리도 있듯이 매우 예. 북한처럼 아주 집권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이제 이 조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처럼 해서 뭐냐면 하부를 막 그냥 훨씬 더 자기들이 하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음. 이 세포 조직, 마을 조직, 그다음에 뭐 과거 우리 저 해방 직후에 있었던 인민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아. 조직을 통해서 네. 하부의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네. 그들을 선동하고 음. 그렇게 해서 중앙 권력을 계속 원심력을 통해서 이걸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들이 인제 우군화를 시켜 가지고 이 네. 조직이 해체되면 그때 다시 인제 완전히 집권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무섭네요. 이거는 예. 말하자면은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뭐 마을 민주주의, 음. 풀뿌리 민주주의, 네. 또 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음. 이렇게 매우 민주주의에 적합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군화시켜서 네. 지금 현재 있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통치 권력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음. 그 목적으로 지금 그거를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네. 지방을 장악해 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을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은 네. 이미 2000년도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보면 귀촌 귀농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서서히 마을을 장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좀 더 나가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 해서 지금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뒤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하부에는 이제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는 마을의 이장직도 장악하고 음. 그다음에 지방 의원으로 되고 아. 경제 어떤 권력도 장악하고 통치 권력도 장악하고 네. 곳곳에 이제 마을 뭐 교육 권력도 장악해서 음. 뭐 좌파 마을 학교를 만든다든가 해서 네. 서서히 하부에 이제 그들이 완전히 마을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가 네. 서서히 20년 동안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동안 저들은 이런 노력을 네, 기울이면서 네, 예. 마을 공동체를 장악하고 있었군요. 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제일 큰 역할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서울에 가면 마포의 성미산 마을이라고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 있거든요. 성미산 마을이요? 네. 성미산 마을이라고. 네. 예. 그 마을은 사실은 거의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만의 세계, 네. 그들만의 마을입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네.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서 예. 2012년도 9월 달에 네. 뭘 만들었냐 하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예. 네. 그래 가지고 그때 성미산 마을을 만든 그 이창복 씨라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앉혀 가지고 네. 이거를 서울시 예산으로 이제 서울 전역에 이 공동체 마을을 확산하는 이제 활동을 조직을 이제 구축을 했고 아 네. 그다음에 이것이 모델이 돼 가지고 이제 경기도로 다른 지역으로 음. 퍼져 가지고 지금은 뭐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뭐 전국 단위에 다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음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전국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네.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들만의 이 마을 공동체들이 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운영되고 그렇죠. 있다는 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네.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로 다 이제 퍼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전 지역에서 다 그런 활동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는 그냥 단순히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네.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통치 어떤 마을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공동체도 있고 음. 또 읍면동에 있는 교육 권력을 좌파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도 인제 만들어지고 네. 또 경제 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네.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하는 것들도 전국에 아. 다 확산이 됐고 네. 심지어는 치안 권력도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라는 형태로 지금 아.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각종 복지단체들도 전부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하고 음. 지금 이와 같은 전체적인 어떤 통합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미명 아래 이제 그들의 어떤 에, 통치, 네.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장악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 이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가 굉장히 음험한데 근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에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서 헌법 음. 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예.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예, 그럼 그 그렇습니다.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일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인제 정권을 잡은 게 2017 년도 5월 달 대선 아닙니까? 네. 근데 고 6월 한 중순인가 네.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 놓고 한 말이 네.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 "대한민국은 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시도지사들은 그때 듣기에는 네. '아 이제는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예산을 네. 이제는 막 아주 획기적으로 시도라든가 자치단체에 많이 인제 주겠다는 의도구나.' 이 선의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네. 지방분권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인제 그 조직을 좌파들한테 완전히 인제 주도권을 넘기기 위한 매우 체제 전환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네. 뭐냐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뭐 광주공화국이니 뭐 부산공화국이니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 막 이렇게 돌곤 했었습니다 그때. 네. 자, 그 이후에 인제 꾸준히 지방 분권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작업을 했는데 네. 그래가 2018 년도 3월 달에 인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헌법 인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거기에 보니까 헌법 1 조가 매우 상징적인 조항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사망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지방분권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 그게 아니고 네. 지방분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를 헌법에 선언적으로 딱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나서 그 헌법 조항에 쭉 보면요.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꿔 놓질 않나. 네. 자유자를 뺐다가 막 반발하니까 넣질 않나. 네. 그런 여타의 것을 고려할 때 네. 이미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적 그 조항 삽입은 네. 결국은 나중에서야 밝혀진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거 이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헌법을 개정할 때 이미 그와 같은 체제 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삽입한 거다. 그게 인제 확실시 된 거죠. 그렇군요. 예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지방분권제 하면 더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제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예. 지자체는 여전히 이 좌익의 손아귀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요. 아니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네. 인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매우 나쁘게 보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랬죠. 지방 분권 제도 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음. 우리가 인제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지방 분권 또 지방자치하는 거는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이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 제도를 네. 이 좌파 또는 좌익 세력이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지 네. 이게 칼이 있는데 네. 어머니가 쓰면은 음식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지만 강도가 그 칼을 쓰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음.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이나 주민자치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선의로 쓰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쓰면은 아주 좋은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이지만 네. 이게 반체제 세력이 이 도구를 악의적으로 썼을 때는
네. 주민들은 볼 때는 참 주민자치가 마을을 위한 좋은 건 줄 알고 쏟고 네. 바로 그러면서 좌익 세력들이 주민들을 그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장악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세상, 사회주의로 가는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로 가는 자유민주체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